자기야,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까. 나 못 믿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25의 영자에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아마 1988년 늦가을 찬바람이 막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그 어느 날 오후쯤을 살고 있겠구나. 창밖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흩날리고 내 손에는 얼마 전 새로 맞춘 보랏빛 스웨터의 보드라운 감촉이 느껴지겠지. 그리고 내 앞에는 내가 세상 전부라 믿는 남자 김서방이 앉아 있을 거야. 맞아, 바로 오늘. 내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의 날이란다. 나는 아주 먼 미래에서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기고 이제는 제법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었단다. 너에게는 상상도 가지 않을 세월이겠지. 하지만 영자야,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으니 이것 하나만은 제발 귀담아 들어주렴. 오늘 절대로 그 통장을 그 남자에게 건네주어서는 안 된다. 내 품속에 들어있는 그 갈색 가죽 가방 안에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시장 자판에서 맺고 짠 세월을 견뎌가며 너 하나만을 위해 남겨주신 피 같은 돈이 들어있지. 빛바랜 비닐 커버에 쌓인 예금 통장. 거기에 찍힌 숫자를 보며 너는 밤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더냐. 부모님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 돈을 차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너는 그저 매일 밤 가슴에 품고만 잠이 들었지. 그런데 오늘 너는 그 모든 것을 내 사랑을 증명하는 징표처럼 그 남자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구나. 김서방은 너에게 말하겠지. 영자씨, 이 돈은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내 동생 사업에 보태서 몇 배로 불려줄게. 당신 고생 안 시키고 평생 호강시켜줄 거야. 그 달콤한 말에 그럴듯한 미래에 너는 지금 완전히 취해 있겠지. 그의 눈을 보렴. 그 안에 담긴 것이 정말 너를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내 통장 잔고를 향한 탐욕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똑똑히 들여다보렴.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선택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지를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야. 그날 내가 건넨 그 통장 하나가 내 꿈과 청춘, 그리고 너라는 사람의 자존감까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시발점이 될 줄이야. 넌 상상도 못하겠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착취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비겁한 배신을 너는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한단다. 그러니 영자야, 제발. 그 남자의 손을 잡기 전에 내 품에 있는 그 통장을 먼저 꽉 붙잡으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그건 내 부모님의 삶이었고 앞으로 네가 살아갈 최소한의 방패막이란다. 제발 오늘만은 내 말을 들어다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니, 영자야. 23살에 너는 동대문 평화시장의 작은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지.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은 아니었지만 예쁜 옷감을 만지고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던 시절이었어. 월급날이면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와 옥탑방. 이불 속에서 다리를 뻗고 라디오를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 고단했지만 내일이 기대되는 날들이었단다. 김서방은 바로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어. 매번 누이들 선물을 산다며 가게에 들렀는데 어찌나 말솜씨가 좋고 젠틀하던지. 촌스러운 너에게 영자씨는 웃는 모습이 꼭 봄에 피는 개나리 같아요. 라며 낯간지러운 칭찬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던 사람이었지. 낡은 구두를 신은 내가 발이 아플까 봐 말없이 새 운동화를 가게 앞에 두고 가기도 했고 내가 감기라도 걸린 날이면 쌍화탕 한 병을 따뜻하게 데워 가져다 주던 그런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었어.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에 너는 속절없이 빠져들고 말았지. 그가 내미는 손은 동아줄과 같았고 그의 미소는 캄캄한 내 삶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졌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그렸고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싣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영원을 약속했지. 그는 언제나 너에게 말했어.
영자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의 눈은 언제나 진심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너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무렵 시장에서 자판을 하시던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셨지. 평생 과일 장사를 하시며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낡은 상가주택 하나를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말이야. 갑자기 가장이 되어버린 너는 며칠 밤낮을 울었지만 내 곁에는 김서방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 그는 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지. 이제 내가 영자 씨의 가족이 되어줄게. 내가 평생 지켜줄게. 그 말에 너는 모든 경계심을 허물어버렸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가주택을 처분한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너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지. 이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 김서방이 너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야. 그의 남동생, 그러니까 훗날 너의 시동생이 될 그 사람이 아주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지. 전자제품 대리점 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집집마다 컬러 TV는 물론이고 VTR, 세탁기 같은 것들이 필수품이 될 거라며 지금이 기회라고 했어. 그럴듯하게 들렸지. 성공만 한다면 너는 더 이상 평화시장 옷가게 점원이 아니라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김서방은 매일같이 너에게 청사진을 그려 보였어.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예쁜 아이들을 낳고 주말마다 자가용을 타고 교회로 나들이를 가는 그런 그림 말이야. 그 달콤한 미래 앞에서 너는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그 돈의 무게를 잠시 잊어버렸던 거란다. 결국 너는 결혼을 약속했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 너의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났지. 인상이 참 곱고 말씀도 나긋나긋하셨어. 우리 아들이 영자 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다고 입에 침이 마르지 않더구나. 하시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지. 너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어. 아, 이분이라면 친정어머니처럼 기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영자야. 문제의 그 통장 이야기는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어.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슬쩍 운을 떼는 시기였지. 아가, 결혼하면 이제 한 가족인데 서로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둘째가 하려는 사업이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아니? 그거 하나만 잘 되면 우리 집안이 다 먹고 살아. 내가 우리 아들 믿고 시집 오는 만큼 우리 집안의 미래에 힘을 보태주면 얼마나 좋겠니? 라면서 너를 구슬렸지. 내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때부터는 김서방의 압박이 시작되었어. 그는 더 이상 봄에 피는 개나리 같다는 둥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았어. 대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 영자 씨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거야? 우리가 곧 부부가 될 텐데 당신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당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 내가 허투루 쓸 사람으로 보여. 다 당신 호강시켜 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라며 너를 죄책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 어떤 날은 화를 내기도 했지. 대체 뭘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당신은 우리 엄마나 내 동생보다 그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당신 혹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윽박지를 때면 너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어쩔 줄을 몰랐지. 그들의 이중주는 정말이지 완벽했단다. 김서방이 너를 몰아세우고 나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너를 불러다 앉히고 눈물로 호소했어. 아가,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랴. 우리 둘째 저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평생 눈 감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우리 집안 한 번만 도와다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으마. 하면서 내 손을 붙잡고 우시는데 인정만은 내가 어떻게 그걸 뿌리칠 수 있었겠니? 너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을 거야. 이건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돈인데 이걸로 작은 내 가게를 차리고 싶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크게 너를 짓눌렀을 거야. 그래,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이 돈으로 사업이 잘 되면 다 같이 좋은 일이지. 너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어. 김서방의 그럴듯한 약속과 시어머니의 눈물이 뒤섞여 너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 거란다. 그들은 너의 유산을 노리는 약탈자들이었고 너는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먼 순진한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때 너는 전혀 알지 못했지. 그래서 그날이 온 거야. 내가 편지 서두에 말했던 바로 그 운명의 날. 1988년 늦가을의 어느 오후. 너는 결국 그들에게 항복하기로 마음먹었지.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지쳐버린 너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어. 김서방은 며칠 전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않았어. 아마도 네가 돈을 내놓지 않을까봐 초조해하며 너를 압박하는 그들 나름의 방식이었겠지. 그러다 그날 오후 약속이나 한 듯이 그가 내 옥탑방으로 찾아왔어. 초췌한 얼굴로 영자씨,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나를 안 믿어주니까 죽고 싶을 지경이야. 라며 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잘라버렸지. 너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어. 이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커져버린 거야. 너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갈색 가죽 가방을 꺼냈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비닐 커버에 쌓인 통장을 꺼내 들었어. 통장을 넘겨주기 직전 너는 잠시 망설였을 거야. 통장 맨 앞장에 찍힌 아버지의 희미한 도장 자국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 시장에서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 거칠어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온기가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턱 막혔을 거야. 하지만 내 앞에 선 김서방은 그런 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끈질기게 너를 재촉했지. 영자씨, 뭘 그렇게 망설여. 어서 줘. 내가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당신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게.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다급하고 흥분되어 있었어. 너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그에게 통장을 건넸어.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단다. 그가 통장을 받아들던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말이야. 이전까지의 초조함과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찰나였지만 분명히 보였던 그 안도감과 승리감의 찬 미소를 너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멀고 먼 미래에서 그날을 복귀하는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그는 너를 사랑해서 기뻤던 게 아니야. 마침내 그 돈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던 거지. 통장을 받아든 그는 너를 한번 힘껏 안아주었어. 고마워, 영자씨. 정말 고마워. 당신의 이 믿음 절대 잊지 않을게. 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는 서둘러 떠났지. 동생과 상의할 게 있다면서. 텅 빈 옥탑방에 홀로 남겨진 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을 거야. 잘한 일일까? 후회하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버린 듯한 그 공허함을 너는 그저 사랑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고 애써 포장하며 스스로를 위로했겠지. 하지만 영자야, 그건 희생이 아니었어. 그건 내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계약서에 내가 스스로 도장을 찍은 것과 같았단다. 그날 이후 너의 삶은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는 결코 오지 않았어. 오히려 너의 삶은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 너와 김서방은 결혼식을 올렸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어. 처음 얼마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 시동생은 용산 전자상가에 번듯한 가게를 차렸고 시어머니는 너를 볼 때마다 다 우리 아가 덕분이다. 라며 치켜 세웠어. 김서방도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통닭을 사들고 오는 등 예전의 다정함을 되찾은 듯 보였지. 너는 그 모습에 안도하며 그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어.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지. 시동생은 사업 수완보다는 씀씀이가 더 큰 사람이었고 가게는 점점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했어. 돈이 마르기 시작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단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너를 복덩이라 부르지 않았어. 대신 여자가 집에 들어올 때 복을 들고 와야 하는데 너는 어째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끓는구나. 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 밥이 질다, 국이 짜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너의 모든 행동이 그녀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던 거야. 김서방도 변했어. 그는 사업 스트레스를 모두 너에게 풀었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당신이 그때 그 돈을 선뜻 내놓지 않고 뜸을 들여서 그래. 돈이라는 건 기운이 있는데 당신이 부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업이 안 풀리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너를 탓했어. 심지어 당신 부모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그 돈에도 한이 서려 있는 게 분명해. 애초에 재수 없는 돈이었어. 라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까지 서슴지 않았지. 너는 억울해서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어. 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남겨주신 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항변하고 싶었지만 네가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은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돈 좀 냈다고 유세하는 거냐? 라며 너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어. 너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고 그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지. 웃음을 잃고 말을 잃고 너 자신을 잃어갔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시동생의 가게가 결국 부도가 나고 집안에 차압딱지가 붙기 시작했을 때였어.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 한 푼까지 탈탈 털어 너에게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지.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온 보잘것없는 폐물까지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어. 시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와 이런 쓸데없는 금붙이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지. 라며 내 손에서 반지를 빼앗아 가려 했고 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 그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었으니까. 그 신랑이 속에서 김서방은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뺨을 후려쳤어. 이 상황에 지금 이게 중요해?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여자야. 그 차가운 손바닥의 감촉보다 더 아팠던 것은 그의 눈에 비친 경멸의 빛이었단다. 한때 너를 개나리꽃 같다고 말해주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어. 내 앞에는 그저 자신의 실패를 아내에게 전가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와 아들의 실패를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는 이기적인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만든 원흉인 철없는 시동생만이 있었을 뿐이야. 그 순간 너는 깨달았지. 아, 나는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이 필요할 때 잠시 이용했던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구나. 그날 밤 너는 퉁퉁 부은 뺨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 어둠 속에서 김서방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소곤거리는 대화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어.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저 여자한테는 더 이상 나올 돈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다. 애초에 저런 고아 출신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친정이 빵빵해야 뭐라도 더 도와줄 텐데 근본도 없는 것을. 처음부터 돈만 보고 접근한 건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 아, 그랬구나.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구나. 그 다정했던 말들도, 그 따뜻했던 눈빛도 모두 내 돈을 노린 연극에 불과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 대신 차가운 분노가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지. 나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 없다. 저들의 노예로, 저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수는 없다. 다음날 새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트렁크를 꺼냈지. 챙길 것도 많지 않았어. 달아빠진 옷 몇 벌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어린 아들. 너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 아가,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어떻게든 너를 지켜줄게. 너는 아들을 포대기에 둘러엎고 트렁크 하나를 든 채 조용히 대문을 나섰어.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단다. 오히려 몇 년 동안 너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몸이 가벼웠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미련도 후회도 없었어.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만이 내 안에 가득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 그 집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에 비하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너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어.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보며 너는 굳게 다짐했지. 반드시 내 힘으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언젠가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날 새벽 29에 너는 그렇게 한 아이의 엄마이자 세상에 홀로 선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란다. 영자야. 그렇게 시작된 너의 홀로서기는 처절하고도 길었단다.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 식당 주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그릇을 닦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지.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락스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들이었지만 너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이 아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지. 그 와중에도 너는 꿈을 놓지 않았어.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옷감을 만지고 디자인을 구상하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지. 너는 틈틈이 돈을 모아 낡은 재봉틀 하나를 중고로 샀어. 그리고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그 작은 단칸방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내 옷과 아이 옷을 만들어 입히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 식당 동료들이, 청소하던 빌딩의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영자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나도 하나만 만들어줘. 라며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야. 너는 그 작은 주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어. 밤을 새워가며 원단을 고르고 몸에 꼭 맞게 재단하고 꼼꼼하게 바느질을 했지.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너에게는 영자네 옷이라는 작은 이름이 생겼어. 더 이상 식당이나 빌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문이 밀려들었고 너는 용기를 내어 동네 시장 한편에 아주 작은 옷가게를 얻었단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허름한 가게였지만 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대꼴보다도 소중한 너만의 성이었지. 가게는 날로 번창했어. 너의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타고난 감각을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 주었거든. 너는 절대 값싼 원단으로 손님을 속이지 않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형에 맞춰 옷을 수선해주는 정성을 보였지.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어. 너의 작은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옷가게가 되었고 너는 빚더미에 앉아 쫓기듯 도망쳤던 과거의 영자가 아닌 당당한 박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 아들은 반듯하게 자라주었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 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도 세월의 풍파 속에서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듯 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이 퇴근길에 너의 가게에 들렀지. 그리고는 머뭇거리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 어머니 이거요. 예전에 어머니가 잃어버리셨던 거랑 비슷한 걸로 한번 사봤어요. 상자 안에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빼앗겼던 어머니의 유품과 꼭 닮은 자수정 반지가 들어 있었단다. 너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 애써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살아왔지만 그날의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너는 아들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너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너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비로소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네가 정말로 승리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단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흘렀어. 이제 너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고 아들은 결혼해서 예쁜 손주까지 안겨주었지. 가게는 며느리가 물려받아 더 세련되게 꾸려나가고 있고 너는 이제 소일거리로 화초를 가꾸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단다.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소식은 아주 가끔 풍문으로 들려왔어. 그들은 결국 완전히 망했고 뿔뿔이 흩어져 어렵게 산다고 했지. 김서방은 병을 얻어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 그러던 어느 날 내 가게로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한 명이 찾아왔어. 희끗한 머리에 허리가 굽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그 사람은 바로 너의 전남편 김서방이었지. 그는 수십 년 만에 만난 너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다짜고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영자 씨, 아니 사장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도와주시오. 어미는 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고 동생 놈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숨어 지내고 있어. 나도 몸이 아파 약값도 없는 신세여. 다 내가 못난 탓이오.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어. 내 마음속에서는 놀랍게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분노도 연민도 증오도 없었어. 그저 낯선 노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감각했지. 그는 내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는 그저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어. 너는 지갑에서 빳빳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어. 이 돈 받아서 따뜻한 밥 한 끼 사드시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는 예정 같은 건 당신이 내 뺨을 때리던 날,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유품을 빼앗으려던 날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서 당신들을 지워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각자의 삶을 사시지요. 너의 단호한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가게를 나섰어. 그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너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음을 느꼈단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처럼 똑같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을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너는 내 삶으로 증명해낸 거야. 자, 25의 영자야. 이제 내 이야기는 끝이 났어. 이것이 바로 내가 그 통장을 건넨 후 겪게 될 미래란다. 물론 나는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 만약 네가 이미 통장을 건네준 후라면 너무 절망하지는 말아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너는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너의 삶을 되찾을 테니까. 하지만 말이다, 영자야. 만약 아직 기회가 있다면, 내 앞에 앉은 김서방이 달콤한 말로 너를 유혹하고 있다면, 제발 그 손을 뿌리치렴.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렴. 이 돈은 내 부모님의 목숨값이고 내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에요.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잃게 될 사랑이라면 그건 애초에 사랑도 아니었을 테니 미련 갖지 말거라. 그 한 번의 용기가 앞으로 네가 겪어야 할 수십 년의 고통을 막아줄 수 있단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먼 미래의 네가 과거의 너에게 보내는 이 간절한 편지가 부디 가닿기를.